행복한 여자들과 불행한 여자들의 차이가, 불행한 여자들은요 연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행복한 여자들은 야 순자 이제 위해줄 필요도 없어 까놓고 말해가지고 순자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나는 솔로 31기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는 솔로 이제 본방 내용보다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본방 다 끝났는데 막 본방 얘기하고 이러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이번에 본방보다 더 핫했잖아. 라이브 방송이 동시 시청자가 40만 명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30만 명이었나? 어마어마하더라고. 사람들이 진짜 라방에 누가 나올까 안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다들 가가지고 막 진짜 막 와.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저도 이제 봤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는 솔로 본방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종 커플은 누구든 다 예상하듯이 옥수님이랑 영호님이 최종 커플 됐고요. 그리고 정희님이랑 영식님이 최종 커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경수님도 결국에는 순자님을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두 분만 유일하게 오히려 현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호랑 옥수님은 깨졌고 나가가지고, 그리고 영식이랑 정희님도 깨졌고, 그래서 올해 사람들이 다들 저거는 실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 경수님과 순자님 커플만 현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사람들한테 겉소리 한다고 욕먹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억울했었는데 해소가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너무나 저도 솔직히 많이 기뻤습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올해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항상 그 당시에 대세랑 반대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김수현 배우 있잖아요. 김수현 사태 터졌을 때도 저 혼자만 김수현 실드 치다가 욕 오지게 먹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가세현 그 김세희 깜빵 갈 직전이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이버레카 새끼 있잖아요. 그 새끼는 지금 거의 이제 10년형 정도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한 짓이 워낙 악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수현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이제 100억 단위로 받을 거라고 하고, 지금 나락을 갔잖아요. 그 녹음된 파일 이런 것들이 무슨 AI로 조작된 거라고 하더만, 물론 이것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의 그렇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온 국민이 다 김수현을 미친 미성년자 강간범처럼 취급할 때 나 혼자 실드 줬잖아. 진짜.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태까지 저희 와이프는 제가 그 어떤 소신 발언을 하든지 저를 막은 적이 없어요. 그냥 저의 판단을 믿고 맡겼었는데, 그때만큼은 저한테 조심스럽게 방송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영상은 편집 영상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워낙 예민했던 때 제가 소신 발언을 했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까지 다 내렸었거든요. 라이브 방송 그때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진짜 작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막 리섭 저 새끼 편들 걸 편들어야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독 취소도 엄청 많이 됐었고, 여성분들이 그 당시에 특히 빡쳐가지고 구독 취소 엄청 많이 하셨었고, 안성재 셰프님도 지금은 나락가셨는데 온 국민이 다 안성재 셰프님 찬양만 할 때 제가 극백요리사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가 그때도 구독자 우수수 빠졌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 올해 구독자분들은 진짜,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유튜버에 비해서 구독자가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이게 팬심이라 그래나, 이거는 되게 여태까지 버티고 버틴 분들이라 이게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항상 제가 대세랑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마다 믿고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이라 항상 너무나 감사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태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옥수님은 마지막 화까지도 어떻게든 그 순자랑 경수랑 커플을 안 되게 하려고 영숙이를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별의별 짓거리를 막 다 했어요. 막 경수가 순자가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해가지고 감동받는 순간이 있었는데, 영숙한테 전속력으로 뛰어와가지고 야씨 그 단체 달리기 했을 때 뜀박질을 그렇게 했으면 옥순이가 1등 했겠어. 아주 자기 족저근만형 걸린 것도 까먹고 뛰어가가지고 영숙이한테 빨리 저거 감정선 네가 다 박살내라고 하면서 옥순이는 자기도 얘기를 하잖아. 자기도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경수는 내가 볼 때 여기서 아무 여자도 안 좋아해 라면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옥수는 영숙이가 경수한테 들이대도 영숙이랑 경수가 잘 안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깽판이 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최종 커플 안 되게 하려고 정말 끝까지 동분서주 어디 뛰어다니면서 끝까지 겐세이를 놓더라고 진짜. 그리고 정희님도 마지막 화에 별로였어요. 정희님도 마지막까지 영숙님한테 장작을 끝까지 넣으면서 아니 가서 해보라고, 끝까지 해보라고 하면서 계속 펌프질을 하더라고. 그래서 영숙님은 오히려 약간 이 옥순과 정희의 도파민의 희생자라고도 볼 수도 있기는 해. 왜냐면 영숙님은 내가 그랬잖아, 이분은 약간 순수 악 같은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라방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영숙님은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부분이 결여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까지 뭐 나쁜 짓인가 하는 그 학습 자체가 안 돼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기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할 때도 죄책감 같은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산병 걸린 연기 같은 거를 했을 때도 뭔가 그냥 원래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남자 꼬시려면 이 정도의 연기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던 거야. 제가 예전에 저 아는 사업가 형들 중에도 소시오패스 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형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야. 처음 보는 유형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 형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고지능 소프트웨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체험해본 거에 있어서는 데이터화를 해가지고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 유도리가 없어요. 사람이 처음 겪는 일에 대해서는 책에서 읽어보지 않은 일, 어떤 배워보지 않은 일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숙님이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옥순이랑 정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숙님한테 펌프질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도파민을 어느 정도 좀 채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영숙님을 뭐 실드 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마지막 라방을 살짝 요약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영숙님은 이제 울면서 이제 눈물의 사과를 하셨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너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악플이라든지 반응 이런 거를 가지고 엑셀 파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이런 부분인 거야. 실제로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실수에서 그런지 이 사람의 심정을 내가 알아. 죄책감은 없을 거예요. 죄책감은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인간 세계에서 융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순수 악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는 정말 잘 지내려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순자를 공격하고 순자한테 괜찮냐는 것도 안 물어보고 막 이랬었던 건데 이제는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엑셀로 자기의 악플들을 싹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고치려고 한다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자님한테도 제일 미안하다고 하면서 헐떡인 부분, 그 고산병 코스프레 같은 부분은 자기가 봐도 조금 창피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숙님이 눈물을 흘렸던 거는 순자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운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여태까지 30 몇 년 동안을 살면서 인간 세계에 잘 융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구나, 욕먹는 게 너무 빡친다 하면서 나오는 눈물이었던 것 같고, 참회의 눈물로 저는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영숙님께서는 오늘의 눈물 흘리는 모습, 진정성 사과를 하는 나의 모습 너무 멋졌어, It's me! 하면서 또 가셨을 것 같고요. 멋있다에 이제 목숨을 거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멋있게 사과하는 자기의 모습에 약간 만족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희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순자님한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멤버들은 순자님한테 절대 사과를 안 했었는데 정희님은 순자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방송이 나오면서 이제 사과를 하셨다고 하고, 오늘인가 어젠가 그 얼마 안 된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인스타에 장문의 그 사과문도 또 작성을 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희님의 사과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진정성은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슨 제가 받아들인다고 순자님도 받아줘야 된다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순자님이 해바라기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해바라기에서 김래원이 사람들 싹 다 조지러 갈 때 이런 얘기 했잖아. 누구누구 형은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막 이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잖아요. 근데 순자님이 라방에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무쌍을 찍었단 말이야, 혼자서. 어쨌든 간에 정희님은 이제 순자님한테 약간은 그래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셨다고 하고, 옥수님이 진짜 가관이었는데 옥수님은 자기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시청자들이랑 졸라 기싸움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어차피 너네 씨발 뭐 변명의로밖에 안 될 거잖아. 그래서 나도 입장 안 바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말문을 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악플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를 반성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플을 보면서 내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반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 이미지 이렇게 X됐는데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마음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걱정밖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장문을 안 쓴 이유도 자기 입장만 밝히는 것 같아서 이제 안 썼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라방 당일날에 얼굴 보고 사과를 제대로 하려고 했다고 변명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나 블라인드에 퍼졌던 가짜 정보 같은 것들에 대한 해명 같은 것들을 막 하셨고요. 그리고 옥수님의 사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낯솔 리뷰 위주로 보시는 여성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유튜브계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용찬우라는 유명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어요. 유튜브 빌런계의 끝판왕이는데 얘가 나락갔을 때 했던 행동을 옥수님이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거의 용찬우의 여자 버전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대처를 하시더라고. 뭐냐면은 갑자기 감성팔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용찬우랑 대놓고 직접적으로 싸웠던 사람이라 용찬우의 패턴 같은 것들이 훤히 저한테 보이잖아요. 근데 옥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용찬우가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죠? 용찬우라는 애가 학고 유튜버인데 자기보다 돈 못 버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아니, 돈 버는 게 나는 제일 쉬운데 왜 돈을 못 벌어? 돈을 아낀다고? 너 그지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막 무시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일개 유튜버 주제에. 저도 일개 유튜버일 뿐이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사람들한테 온갖 융단 폭격을 맞으면서 옥자일스님이나 저나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저격을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날아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자살 드립을 치고 나 죽으라고 하는 거냐 너네 하면서 자살 드립을 쳤고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팔이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신다, 우리 아버지 욕은 하지 말고 내 욕만 해달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감성팔이를 했어요. 근데 옥수님이 똑같이 하시더라고. 내가 볼 때는 커뮤니티 글에서 아무리 옥수님 욕을 많이 했다고 해도 부모님 욕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내 생각엔 한 1%도 안 됐을 거란 말이야. 그 수많은 진짜 수천 개가 넘는 글 중에 부모님 욕하는 진짜 인간 말종들이라고 해봤자 솔직히 저는 30개 아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인간 말종은 어디나 있는 건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가서 눈물을 터지면서 읍소를 하기 시작해요. 제발 제 욕만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저희 부모님 욕은 제발 하지 마시고 모든 욕은 제가 다 먹겠습니다 하면서 감성팔이를 갑자기 오지게 하는 거야. 나 거기서 용찬우가 보였다니까. 저희 늙은 아버지 욕하지 마시고 저만 욕해주세요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또 용찬우랑 완전히 똑같았던 게 뭐냐면은, 거기서도 이제 시청자들이랑 기싸움을 시전을 하는 거야. 이 나르시시스트 특징들이 뭐냐면, 옥수님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나르시시스트 기질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나르시시스트 기질이 있고 누구나 어떤 기질이 있어요. 저도 소시오패스 같은 기질이 있고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옥수님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아니라. 어떠냐면은 옥순 주변에 사람 없을 때 뭐 할 때 막 이런 댓글에 옥수님은 긁혔었던 거란 말이에요. 용찬우도 항상 자기 저격당하고 그럴 때 내 주변에 부자들 많다, 내 회장님 있다, 내 친구들 많다, 날 도와주는 사람 많다, 내 구독자들 개부자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기싸움을 했었단 말이야. 옥수님도 똑같더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블라인드에서 대신 싸워줬고, 내 회사 직원 동료들이 나 이런 거 저런 거 편들어줬어. 내 주변에 사람 이렇게 많아? 라는 식으로 나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 부적응자 아니거든? 약간 이런 서버 텍스트를 깔아놓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저 패턴을 저는 몇 년 동안 봤잖아. 용찬우를 보면서 내가 친구 얼마나 많은데, 내 인간관계 얼마나 잘하는데 너네 모르지? 나는 인터넷 여론과는 다르게 내 주변에 나를 지켜주고 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막 정말 유치하게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저거 진짜 여자 용찬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라이브 방송 안 보신 분들은 보면은 진짜 웃음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경수님이 그래가지고 옥수님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듣고 경수님이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옥수님의 사과가 이제 끝나고 나서 사람들 다 같이 앉아있는 장면을 이렇게 잡아줬는데 경수님이 개빡쳐가지고 그거 듣고 허탈한 웃음을 지은 다음에 아랫입술을 꽉 깨무시더라고. 진짜 저거는 상정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표정으로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은 자칫 고구마만 먹고 끝났을 수 있거든요. 순자님이 만약에 거기에서 그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듣고 나서 끝냈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진짜 분노가 폭발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자님께서 진짜 미친 사이다를 먹여주십니다. 야, 내가 그랬잖아. 순자님이 옥순이랑 그렇게 처걸지게 된 이유, 옥순이가 순자를 그렇게까지 미워하게 돼가지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순자님이 은근 기존세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희님한테 가가지고 옥순이가 나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계급화를 시키려고 그래. 동등한 개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급이든지 윗급이든지를 항상 정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옥순이가 정희한테 가서 슬쩍 건드려봤어. 뭐야 신라시대 화랑 같아 했더니 정희가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어. 그러면 오케이, 인연은 나보다 아래야. 인연은 내 꼬붕이로. 그리고 영숙한테 가가지고 살살 긁어봤어. 영숙한테 가가지고 경숙 빨리 낚아채 막 했더니 영숙이가 자기 말대로 하는 거야. 오케이, 인연도 내 꼬붕 2호 이렇게 해가지고 매겼어. 근데 순자한테 아이고 귀여워라고 했는데 순자가 거기서 갑자기 감히 말대꾸를 하는 거야. 거기에서 옥순은 이제 빡돈 거야.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겁니다. 옥순 입장에서는 순자가 저렇게까지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하는 여자는 옥순 입장에서는 멍청한 여자란 말이야. 근데 저 멍청한 년이 감히 내가 귀엽다고 했는데 거기에 토를 달면서 무슨 액면가는 네가 언니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기서 옥순이는 폭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이나 영숙이처럼 기가 눌리지 않고 옥순한테 반박을 했을 정도로 순자는 기가 은근히 센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순자는 예상을 했나봐. 이 쌍년들이, 제가 쌍년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순자님 기준에서는 쌍년들이잖아. 그래서 순자님의 마음을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분명히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핑계나 변명 같은 것들만 될 텐데 나는 이걸 그냥 못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셨나봐. A4 용지에 적어왔어 글을. 자기가 할 말을 적어왔어. 그래가지고 또 순자님이 보통이 아닌 게 뭐냐면은 옥순, 정희, 영숙의 모든 사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인연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내가 일단 본 다음에 핑계를 못 대고 변명을 못 대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거를 다 순서를 자기가 기다렸던 거야. 왜냐면은 순자님이 먼저 폭로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껄무새들이 나올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변명조차 나오는 게 싫었다 보니까 이 셋의 모든 입장 표명이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A4 용지를 꺼내가지고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라면서 순자님이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신 거를 이제 대충 정리를 하면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자들끼리 이제 단톡방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단톡방의 이름이 걸스토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단톡방 이름 자체만으로도 조금 짜증이 났었는데 거기서 경수님 얘기를 이제 함부로 꺼내면서 긁어댔다고 해요. 순자님은 좀 순화해서 말했지만 경수랑 연애하는 얘기 같은 것들을 그 단톡방에서 가벼운 가십거리로 막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그 옥순 같은 여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심장을 뜰 수 있을 만한 남자를 못 만난다는 걸 자기가 알아. 그래가지고 그런 연애를 하는 여자들을 비웃고 조롱해야지 자기의 멘탈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돈 보고 시집간 여자들이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옥순 입장에서는 단톡방에서도 순자를 그렇게 긁었을 거예요. 경수랑 설마 아직도 만나? 약간 이런 식으로. 경수랑 계속 만난다고? 크크 아직도? 오래간에 크크 막 이러면서. 근데 경수는 잘생겨가지고 만나기 힘들 텐데 크크 막 이런 얘기도 또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순자님이 그 걸스토크 단톡방에서도 이제 경수님 얘기, 자기 얘기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나와버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는 솔로 첫방 때 다 같이 상철님 집에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나는 솔로 본방을 시청을 했는데, 그때 모인 김에 순자님이 굉장히 용기를 내셔가지고 나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방에서 너네가 욕하는 거 들었을 때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아니 좋게 모인 자리에서 뭐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왜 얘기를 꺼내고 지랄이야, 너 때문에 기분 잡쳤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몰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철님 같은 경우에 갑자기 그 이후에 변명 같은 거를 막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당사자 기준에서 당사자가 피해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 이 사람들을 응급실에 실려간 것까지 봤었잖아. 그러면 순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아 순자가 저 정도로까지 고통을 받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다 같이 좋게 모인 자리에서 인연은 왜 분위기를 초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너 경수랑 커플 됐잖아, 그랬으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다들 넘어가려고 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만 되게 또 예민한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또 2차 가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순자는 그게 정말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을 받았었는데 괴롭힌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진지하면서 낄낄대면서 쪼갰다는 거야. 이제 얼마나 열받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는 나는 솔로 모임에 여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안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숙님이랑 상철님
제가 볼 때는요, 이 정숙님이랑 상철님이 이번 기수에서 사람들한테 찬양을 받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번 기수 중에 유일한 정상인들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밈이 있었잖아. 너네도 운이 좋아서 산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래. 이 정숙님 성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요, 마지막 방송에서 보면은 이 옥순정이 영숙이가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면서 순자랑 경수가 잘 돼가는 그 부분을 다 깨트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단 말이야. 이때 정숙님도 막판에 합류를 해가지고 영숙이 응원해주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숙이도 사실상 보면은 그 걸스토크 방이랑 같은 방을 안 썼기 때문에 거기에 못 꼈던 것 뿐이지, 정숙이도 그 방이었으면 똑같이 휩쓸렸을 여자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실제로 순자님도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정숙님을 언팔해버렸습니다, 인스타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순자한테 왜 이렇게 진지빠냐고 다 같이 좋게 모인 자리에서 그딴 지랄 하지 말라고 했었던 분들이 지금 상철님이랑 정숙님 정도가 주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순자님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상철님이 굉장히 당황하셔가지고 중원부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님이 여기서 어떤 사람의 실명을 까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상철님이 변호사잖아.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어떤 변호사한테 어떤 소송 리스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상철님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순자님도 끝까지 거기 있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다, 나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순자님 정도의 기존세면은 그 모임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라고 할 법도 한데, 왜냐면은 여기서 순자님이 라방 폭로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냐면은 정희님 같은 경우에는 첫 화가 끝나자마자 순자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대요, 순자님이 받아들이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희님을 욕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당사자가 용서를 한대잖아요. 당사자가 정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산 참작이 됐다 하면서 제가 아까 말한 그 해바라기 그 명장면처럼 정희 언니는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이거를 시전을 한 거야. 순자님은 정희님보다 이제 나이가 많긴 한데 그 패러디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희는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이거를 시전을 한 다음에 영숙이랑 옥순이만 조지기 시작한 거야. 인연들은 내가 서운하다고 했는데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옥수님은 방송이 회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악플이 달렸을 때 뒷수습을 하고 싶었나봐. 그래서 나중 가가지고 순자님한테 카톡을 보냈대요. 근데 카톡 내용도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철님도 약간 2차 가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순자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찝어내는 사람이란 말이야. 옥수님이 사과를 어떻게 했냐면은 너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화가 났다면 미안해 라는 식으로 이제 사과를 했다는 거야. 이게 뭔 놈의 사과가 뭐 이딴 게 다 있어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네가 그렇게 예민하게 군다면 내가 사과할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자님이 그 사과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사과냐라고 하면서 다 폭로를 했어요. 옥순이는 이딴 식으로 나한테 사과를 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주냐.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옥순이의 카톡은 내가 일십을 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영숙님도 비슷합니다. 영숙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순자한테 괜찮아? 멘탈 괜찮아? 라고 연락이 왔대요. 멘탈은 지 멘탈을 신경 써야지 순자 멘탈을 제가 왜 걱정해. 그렇게 순자 욕을 하면서 물고 뜯고 싶고 맛볼 때는 순자 멘탈을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번 라방의 포인트는 순자님의 그 미친 사이다 발언이었고, 그리고 상철이랑 정숙이는 결국에는 운이 좋아서 살았다. 여자들 무슨 막 정숙이한테 일당 신부감이라니 어쩌니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 저한테 막 온갖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었지만 정숙이도 결국에는 똑같은 여자라고 저는 보여져요. 영숙, 옥순, 정이랑 그냥 도찐 개찐이야 결국에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그냥 인기가 없어서 살았다야. 그냥 인기가 없고 이성적으로 이성들한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비주류 멤버가 돼가지고 운 좋게 살아남은 거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도 다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들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순자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는 거를 봤고, 마지막 방송까지도 순자님은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 뒤풀이에 안 가고 경수님이랑 따로 빠졌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 지들끼리 술 퍼마시러 가가지고 라방날이라고 V하고 막 하트 그려가면서 옥순 이거 봐, 자기네 부모님이 아프다고 그렇게 눈물 즙자면서 연기하다가 술자리 가니까 바로 하트를 날려버려.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다면서요.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데 저희 가가지고 저렇게 낄낄대면서 손 하트 그려가면서 저렇게 놀 정신은 또 있으신가 봐. 옥수님이 라방에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거의 오늘 내일 하시는 수준인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눈물에 호소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감성팔이를 할 거면은 연기를 끝까지 제대로 하든가. 아휴,
진짜 영호랑 위장 이별 증거 31기 6회차까지 커플 인스타 영호 옥순이었음. 6회차 나오고 욕 오지게 먹을 때 영호 인스타 내림, 커플 인스타도 지우고. 이게 우연의 일치? 참고로 옥순은 라방에서 촬영 끝나고 거진 바로 헤어진 것처럼 말함. 이걸로도 위장 이별일 확률이 굉장히 큼. 영호 형 커 여부 답변도 이상함. 목요일에 야간 진료 12시에 이거 말하는 것도. 저는 위장 이별의 가능성도 저도 낮지는 않다고 봅니다. 낮지는 않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별을 했어도 옥수님의 그 발언은 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볼 때는 헤어진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옥수님이 초반에 어디 해외여행 가가지고 연락이 잘 안 돼서 영호님이랑 헤어졌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라이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영호의 부모님도 만난 적이 없고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헤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솔로 방송 여부랑 상관없이 나는 영호한테 까인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옥수님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옥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용찬우의 행동과 비교를 하면은 이게 나온다고. 용찬우라는 빌런 유튜버도 옥수님이랑 똑같았어. 까이기 전에 내가 깐다 마인드야. 항상 사람들이랑 손절하기 전에, 손절할 때가 되면은 내가 저 새끼 손절한 거임, 내가 저 새끼 원래부터 싫었음 하면서 되게 심포도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옥수님도 분명히 둘이 헤어졌어도 영호님이 치과가 이제 망할 것 같아가지고 헤어지자고 했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뭐 영호님의 부모님이 난리가 나가지고 뭐 헤어졌거나 뭐 이런 상황일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옥수님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네가 예상하는 그거 아니거든. 원래 헤어졌었거든. 방송 나오기 전에 나는 해외여행도 이렇게 자주 다니는 사람이고 여기저기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영호랑 헤어진 거지. 나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호가 나의 실체를 다 알아가지고 내가 까인 게 아님. 너네 제대로 알고 말하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시청자들이랑 기싸움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자기가 뭐 일욕심이 많은 여자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욕심이 많은데 잠깐 힘드니까 바로 일 때려쳐버렸죠. 졸라게 인력심이 많은 사람인데 계속 여기저기 이직하고 다니면서 방송 나왔다고 조금 욕먹는 거고, 그 좋아하는 인력심을 내팽개치고 바로 다니던 직장부터 때려쳐버리는 그 클라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정말로 그 인력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고 막 슬픈 일이 있고 하면은 그냥 일을 해버려요. 차라리. 예전에 메가스터디 손준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드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때 자기가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뭐라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나가서 강의를 하셨대요. 그 정도로 정말 일에 미쳐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내가 할 일이 없고 심심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러면 오히려 일을 해버린다니까. 진짜로. 차라리 일을 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일을 해버리는 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옥순이는 자기가 일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금 멘탈이 힘드니까 일부터 때려쳐버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앞뒤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영어 멘탈 약해서 라방 나와서 질질 짤까봐 옥순이 못 오게 한 것 같은. 맞아요. 전 저 부분도 옥순이가 영호를 가스라이팅 했다고 보거든요. 헤어졌든 안 헤어졌든 간에 영호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회차 방송 때 영호님이 엄청 찔찔 짰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다 하면서 옥순이를 잘 만난 것 같다는 식으로 엄청 멘탈 터져서 막 울었단 말이야. 그래서 옥순이의 계획대로면은 영호가 방송에 나오면 모든 걸 다 망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거짓말도 잘 못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나와가지고 옥순이는 내가 방송 때문에 까이지 않았다는 거를 온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자기는 판단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빠 이 상황에 나와가지고 말실수 한 번 하면은 그 치과 더 날아가. 오빠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헤어졌더라도 연락을 했었을 것 같아. 오빠 지금 치과 많이 힘들잖아. 좆된다니까 오빠. 이러면은 진짜로 내가 오빠보다 말을 훨씬 더 잘하니까 내가 나가서 우리 마무리 알아서 잘할 테니까, 오빠 욕 안 먹는 방향으로 내가 잘할 테니까 나만 믿고 오빠는 나오지 마 라고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영호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옥수님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안 나왔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옥수님은 마지막 이 단체 사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순자님한테 따로 제대로 사과를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 옥순이랑 영숙이가 변명을 했었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근데 경수랑 순자가 여기를 안 간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라이브 방송 날에 와가지고 사과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순자한테 개소리하지 못하게 입막음을 하려고, 그거에 대한 사과였던 거예요. 정말 순자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근데 어차피 순자 쌍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쌍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순자 저 쌍년이 A4 용지에 이것저것 다 적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들을 다 까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방송 다 끝나고 와가지고 분위기 어땠을지 제가 예상이 가거든요. 방송 때는 분명히 순자님한테 라이브 방송 날에 사과를 하려고 했다 하면서 순자를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그래서 순자야 제발 닥쳐 하면서 저 라이브 방송 때 순자님한테 사과하려고 여태까지 다른 입장 표명을 안 한 거였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순자가 그거는 개소리 짓거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네들 좆되게 만들었으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쌩하고 그냥 왔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사과를 했다고 해도 건성건성했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작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순자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해 정도로 그냥 무표정으로 얘기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님이 빡쳐가지고 이제 여기를 안 갔지. 정말 제대로 눈물의 사과를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무릎 꿇고 했다면은 순자님이 여기를 안 가셨겠나요? 그래서 여기에 안 간 그것부터가 이 사람들의 라방에 나와가지고 즙 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당장 자기네들 욕 안 먹기 위해서 했었던 모든 그게 다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상철이라는 사람도 변호사라는 분이 왜 이렇게 판단이 안 좋으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거를 웃으면서 V를 하고 이 사진을 대체 아니, 누가 이거를 찍어서 어디 올린다 그래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아시겠지만 우리 분위기가 지금 이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런 거를 찍자고 했었어도 아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좆된다, 야 우리 진짜 좆대, 우리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차라리 오늘은 좀 넘기고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 인증샷을 찍자, 그게 나을 것 같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주도해서 찍었잖아요. 지금 이분이 카메라 들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설 나온 변호사 한결같이 다 저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솔로만 보고 변호사나 의사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막 많다고 그랬잖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상적이라 그러면 여태까지 나간 분들이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홍보 이외의 목적으로 나간 변호사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패시브나 기본적인 사회적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동종업계 사람들보다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살면서 의사 지인을 둔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지인 중에 의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의사 만나는 게 힘들단 말이야. 의사들은 거의 천의 존재야.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의사고,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보다도 머리가 훨씬 더 좋고 수능을 잘 봐야 갈 수 있는 곳이 의대라는 곳이란 말이야. 진짜 전국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만 모아놔야 되는 게 의사인데,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병원에서가 아니면 볼 일이 잘 없어 진짜로. 그래서 여자들이 항상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 노처녀 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나 어릴 적에 의사하고도 연애해봤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소개팅 1순위인 사람들이 사실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못 만나가지고 저런 데까지 나갈 정도의 사람들이라면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부분에서 능력치가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하잖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홍보 목적으로 나가는 거, 마케팅의 목적으로 나가는 거는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정말 밖에서 도저히 연애가 안 돼가지고 나는 솔로까지 나갈 정도의 의사, 변호사라면은 나는 이 사람들은 조금 냉정하게 다시 봐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정말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만나라는 게 있는 거야.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의사 지인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거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는 여동생이라든지 예쁜 여자애들이 오빠 나 외로운데 남자 좀 소개시켜줘 하면은 1순위가 의사, 변호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그래. 예쁜 여동생이 있어. 예쁘고 착한 여동생이 있어. 그래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도 시집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여동생한테 남자 소개시켜준다 그럴 때 폰 보고 맨 처음 찾는 게 전문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평타 정도만 되는 전문직도요, 주말에 소개팅이 끊이지를 않아요 진짜. 나는 현생만 살 뿐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다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나는 솔로에 나갈 필요가 없어. 근데 얼마나 여자가 궁하면은 나는 솔로까지 나가겠어 전문직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아 제가 의사, 변호사긴 하지만 여자를 소개시켜줄 정도는 아니다. 저건 좀 그래. 아무리 의사여도 저 새끼를 내가 여자한테 소개시켜주면은 나는 칼 맞는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게 이제 나는 솔로다. 그래서 나는 솔로에 나온 전문직들만 보고 전문직들을 우리가 후려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나갈 정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를 나간 거예요. 맞아요. 결정사에서 만난 의사 진짜 하나같이 다 성격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보통의 평범함 정도의 사회성을 가진, 평범한 정도의 매력을 가진 남자가요, 의사라는 타이틀을 다는 순간 그냥 날개가 달린단 말이야. 매력도에 날개가 달려버려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소개가 끝도 없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정사까지 가고 나는 솔로 프로그램 전 국민한테 얼굴이 다 노출돼가지고 욕까지 먹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런 데를 나간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아 저 사람 빌런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 주홍 글씨를 쓴 상태로, 색안경을 낀 상태로 봐도 저는 솔직히 억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들은 여자 20명 넘게 돌려 만나던데 저게 과장 같죠? 진짜라니까. 저게 과장 같지? 그래가지고 내가 경수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은 원래 저런 식으로 연애한다고 내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경수님이 그렇게까지 순자한테 마음이 있으면서도 뜨뜻미지근했던 이유? 그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달고 달아서 그래요.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달고 달아가지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도파민이 나오는 일이 잘 없어요. 도파민이 나오는 일이 잘 없고, 그리고 대체제가 항상 있고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경수처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불행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저희 와이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40살까지 졸라 재밌게 놀다가 40살에 28살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내 인생 목표다라고 저희 와이프 만나기 전에 맨날 얘기했었잖아. 그게 뭐냐면은 저도 달고 달아서 그랬었던 거예요. 어차피 내 심장을 터지게 할 수 있을 만한 여자를 만나는 거는 저는 어느 순간 포기를 했었던 거예요. 맨날 저기 뭐 압구정 이태원 나가고 하면은 존예녀들 졸라 많아요. 존예녀들 많아가지고 이제 웬만큼 이쁜 여자를 만나다고 해가지고 막 심장 쿵쿵거리고 막 밤에 잠도 못 들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예쁜 여자가 그때 높게 튕기면 아 그래 씨발 나 너 말고도 여자 많아 그냥 가라 막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간에 그냥 어차피 내 가슴을 심장을 진짜 터지게 할 만한 여자가 없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40살 정도에 한 28살 정도 되는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여자 만나가지고 그런 여자랑 애나 낳고 살면은 그냥 그게 행복이겠거니 그게 인생이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았다가 이제 제가 30대 초반에 저희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 플랜이 원래 그래요. 애초에 내가 막 미쳐버릴 것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꿈 자체가 없어. 그거야말로 철부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 30살 넘어서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는 남자들이다? 그 남자들은 10대 20대 때 다 찐따들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여자한테 목매는 남자들 보면은 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지가 보이는 남자들밖에 없잖아. 그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경수님이 그 순자님이랑 영숙님을 재는 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 원래 저런 남자들은 저렇게 연애한다 라고 했더니 욕을 직살나게 먹었었죠. 그 찐따남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감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여자를 만나면은 자기는 선택지가 없이 이 여자 아니면은 나를 구제해줄 여자가 없다 보니까 한 여자한테 목을 매는 게 정상적인 남자라고 그 찐따남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남자는요 여자한테 사랑에 빠지면은 저런 거는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감히 여자한테 또라이라 그래? 저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감히 여자한테 물을 떠오라고 함? 지들은 감히 호감만 있는 여자만 돼도 물 떠오란 말을 무서워서 못하거든. 지들이 깔까봐. 선택지가 없으니까 나를 구제해줄 여자가 이 여자 아니면 없다 보니까 내 100년 인생 평생에 나를 사랑해줄 여자를 드디어 겨우 어떻게든 만났는데 이 여자의 신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안 되니까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수의 태도를 보면서 저 남자는 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란 말이야.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못 살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했던 거야. 방금 말하잖아. 변호사 지인 있는 사람들이 말하잖아. 변호사들은 20명을 돌려가면서 만난다고요. 이게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그 썰도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아는 사업가 형네 집에 저는 까놓고 말했잖아. 결혼하기 전에 졸라 많이 놀아보고 다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유명 사업가 형네 집에 파티를 하러 뭐 했었어요. 그때 여자들도 막 미스코리아나 인플루언서 애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솔직히 이제 저도 유튜버고 연예인들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된 데서 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누구 집에서 만나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 룸 같은 데를 잡아서 놀거나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잘 나가는 사업가 형네 집에서 만나서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놀았는데 술 마시면서 그 형이 하는 말이 그런 거야. 2층은 올라가면 안 된대. 그 형네 집이 이제 3층까지 있어요. 3층 집을 혼자서 다 쓰는 형이었는데 그 형이 그런 거야. 2층은 올라가지 말래. 1층에만 있어야 된대.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2층에는 어제 놀러 왔던 여자가 자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형은 그 여자랑 자고 이제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랑 자고 할 거를 다 했어. 물고 빨고 할 거를 다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 2차전을 지금 하루 동안에만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이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했어. 지금 다른 여자 위에서 자고 있으니까 너네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 있는 여자들도 다 난다긴다는 유명한 여자애들이었는데, 존예녀들이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거기 놀러온 여자 중에 한 명이랑 또 잤어 그날에. 왜냐면 1층에도 침대 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난다고 잘 나가는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경수 같은 스탠스로 만나는 잘 나가는 남자들 기준에서는 흔해요. 흔해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게 뭐 딱히 막 놀랄 것도 아니야. 그럼 대체 존잘 연예인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바꿔가면서 만난다니까. 내가 이거 말하면 진짜 다 진짜로 과장하는 줄 알아요. 진짜로. 저희 와이프 만나기 전만 해도 구독자가 10만 좀 넘는 유튜버였는데, 일개 그 10만 딸이 유튜버인 저한테도 DM이 오지게 온다고요. 여자들한테 DM이 오지게 와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김포 살았거든요. 어디 나갈 필요도 없어. 아, 나 지금 바빠가지고 나가기 싫은데 네가 김포로 올라면 우리 집 앞까지 와요, 여자들이. 진짜로. 내가 무슨 뭐 잘생긴 유튜버도 아니고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그 당시 고작 10만 딸이 유튜버였는데도 부르면 온다니까? 그냥 퀵 서비스야. 이게 유튜버인 나도 그 정도인데, 존잘 남자 연예인들이 무슨 저 여자친구 안 사귄 지 오래됐어요, 저는 뭐 연애 안 해요 하면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저게 순진한 거지 멍청한 건지 막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연애를 10년 5년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연애를 하는 순간 한 명하고만 자야 되잖아. 미쳤다고. 연애를 왜 해요? 근데 연애를 안 하면 하루에 3명 4명씩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존잘 남자 연예인들이 결혼도 늦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포기하고 일주일이면은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면은 21명의 여자를 일주일 만에 만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결혼을 할 정도의 매력을 가진 여자가 잘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존잘 남자 연예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만나는 여자들이 다 미스 코리아고 다 유명 인플루언서고 다 존예 연예인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포기하고 결혼을 할 정도의 뭔가가 된다, 이런 수준의 여자 자체가 잘 없어가지고 남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살 가까이 돼가지고 16살 17살 차이 나는 여자들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마인드대로, 그냥 이 정도 얘는 말 잘 듣고 착하니까 뭐 그냥 얘랑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면 되겠다 마인드로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존잘 연예인인데 돌싱이나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는 왜일까요? 저것도 오히려 결핍이 없어서 그래요. 결핍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에 상주하는 모쏠 찐따남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레드필 이론이라는 것도 있었죠. 방구석에서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만 먹고 지내던 어떤 방구석 장민서라는 유튜버가 있었잖아요. 걔도 처녀를 엄청 찬양했었잖아. 여자는 처녀를 만나야 된다고. 처녀가 아닌 여자, 한 번이라도 남자와 관계를 가져본 여자는 이제 더러운 여자다라고 하면서 여성 혐오를 막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레드필 이론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기간을 창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드필 이론을 퍼뜨린 장민서라는 그 유튜버는 무슨 여고 앞을 배회하면서 앞으로 내 미래의 여친이 여기 있겠지, 지금 수능 준비 중이겠지, 막 이딴 소리를 했던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를 많이 못 만나보고 막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처녀성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제 오히려 난 처녀도 많이 만나보고 처녀도 질려. 이제 오히려 처녀는 못해서 재미가 없어, 약간 이런 정도로 질리도록 아침 점심 저녁 퀵 딜리버리 서비스로 다 만나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긁히지가 않아 버리는 거야. 나도 어차피 나도 걸레야, 약간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해소가 다 됐었다 보니까 그냥 난 저 사람의 다른 부분만 보겠다, 어떤 인격적인 부분, 정말로 진실됨,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겠다 하는 남자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서, 역설적으로 결핍이 없어서 이런저런 여자들 다 만나봤기 때문에 애 없고 어리고 처녀라고 해가지고 착한 것도 아니더라, 돌싱이라고 해가지고 다 발랑 까진 게 아니더라, 나쁜 년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를 이미 빅데이터를 쌓은 상태에서 본 거지. 그 사람들은 이 여자가 애도 딸리고 돌싱녀긴 하지만 오히려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는 애들 중에 무서운 여자들이 더 많았던 거야. 자기네들이 이제 세상을 겪어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선택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황우술의 연예인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하던데 그 이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여자들은요, 실제로 연예인을 한번 만나보잖아요. 극혐하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많아요. 진짜 주변에 연예인 만난 여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정말로 그런 여자가 있다면 물어보세요. 다시 연예인 만날 생각 있냐고. 저희 와이프만 해도 저 만나기 전에도 연예인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인플루언서들이나 여자 유튜버들 있잖아요. 걔네들 중에도 당연히 연예인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은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만나도 치를 떠는
여자들 진짜 많아.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뿐만 아니라 돈 잘 버는 사업가를 만나본 여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었을 때 돈 잘 버는 사업가 만나가지고 슈퍼카 끌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자들이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맞벌이 하면서 살게 되면은 이제 그 여자들을 이제 조롱하잖아요. 젊었을 때 저렇게 페라리 조수석 타고 다니는 여자들 나중에 30대 돼가지고 조소 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서 맞벌이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하겠냐 이러면서 조롱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학을 떼는 여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자고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슈퍼카 타고 다니고 막 시그니를 살고 이러는데 한 여자의 만족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남자들을 만나는 여자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만 사랑해주는, 나랑 같이 맞벌이 하면서 알콩달콩 맨날 골프 치러 간다고 사장님들이랑 접대 받고 다니고 룸살롱 다니고 막 이런 남자들보다 그냥 나 하나만 바라봐주고 퇴근길에 같이 떡볶이 순대 사와가지고 이렇게 공원도 거닐고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이런 남자들을 나는 찾아가겠다 하는 여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들의 인생을 보면서 단순히 돈만 가지고 타는 차가 바뀌었다고 롤스로이스 타다가 소나타 조수석 탔으니까 무조건 불행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편협한 시각입니다. 갑자기 낯설 리뷰 변호사 상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시네. 그래 재밌었잖아. 재밌었으면 됐지 한잔해. ADHD 리서님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좀 생각이 필요한 순간. 야씨 어디까지 말했냐. 어쨌든 근데 할 말은 다 했잖아요. 지금 할 말은 다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번 기수가 하도 논란이 됐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나왔더라고요. 나는 솔로 SNS 관계 한눈에 보기.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영숙님은 오히려 여론을 생각해가지고 순자님을 팔로우를 했대요. 진짜 이씨 진짜 다 끝나고 나서 진짜 방송 중에는 끝까지 팔로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만약에 라이브 방송에서 순자님이 그런 폭로를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어느 정도 대충 끝났으면은 절대로 순자한테 사과도 안 했을 사람이고 팔로우할 일은 절대로 없었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자님의 폭로가 그래서 통쾌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순자님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냐, 독하다 독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들이 순자가 겪은 거 겪어보라고 하세요. 저거 라이브 방송에서 순자님이 저런 말 못했잖아. 평생 응어리져서 살아야 돼. 그때 이런 말 할 걸 저런 말 할 걸 막 하면서 죽었다 깨나도 30만 명이 내 얘기를 들어줄 일이 평생 살면서 생기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난 순자님이 정말 결단을 잘 내렸다고 봐요. 저것도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나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말 판단 능력이 변호사인 상철님보다도 몇 배는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순자님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순자님의 폭로로 인해서 영숙님은 부랴부랴 뒤늦게 팔로우를 시작했고 순자님은 정숙님을 또 언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숙님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했을지가 보인다는 거죠. 정숙님은 그냥 걸스토크 방해만 없었다 뿐이지 말했잖아. 운이 좋아서 산 거라고. 운이 좋아서 산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순자님은 정희님의 사과를 받아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희님은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당사자가 받아줬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불편러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꼭 페미니즘 하는 2X라지 입는 여자들이 항상 그러잖아.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남자랑 여자랑 서로 장난치면서 약간 성적인 드립도 치고 막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놀 때가 있잖아. 근데 꼭 2X라지 4X라지 입는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 너무 불편했다고 저거 성희롱이라고 성추행이라고 하면서 막 댓글 달고 이러잖아. 당사자들이 괜찮다는데, 당사자인 여자가 색드립을 들은 여자가 괜찮다는데 괜히 언니들 나만 이거 불편해하면서 댓글 다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여자들처럼 우리는 되지 말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희님이 같이 걸스토크를 하고 방송 중에는 무슨 짓거리를 했었든지 간에 당사자가 받아줬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희는 이제 논의 대상으로 치면 돼. 근데 당사자가 말했죠. 옥순이랑 영숙이의 사과는 내가 못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옥순이랑 영숙이는 아직 좀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해도 충분하다. 정희는 무슨 예수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는데 2명 중 용서받은 1명인 느낌. 정말 마지막에 기사회생 한 점에서 그건 비슷하긴 하네요. 리섭님이 영자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영자님도 지금 저 뒤풀이 가서 이제 낄낄댄 거 같다가 막 욕을 먹던데 저는 그거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영자님도 순자 편인 척 하더니 지금 여기 가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막 놀았다고 지금 욕을 먹잖아요. 영자도 똑같다고.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좀 너무 과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순자는 결국에는 방송 나와서 얻어간 게 있잖아. 경수라는 남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영자는 그렇다고 커플들 사이에 껴가지고 순자랑 경수 사이에 껴서 나는 여기에서 그냥 같이 밥 먹을래, 이게 맞나요? 이것도 아니지. 그리고 순자님도 영자를 진짜 친구로 생각한다면은 영자 너까지 불편해
불편해할 필요 없어. 거기 가가지고 너는 재밌게 놀고 동기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 그게 맞아라고 하는 게 저는 순자님의 인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순자님이라면은 그것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해주셨을 거고요. 그래서 영자님이 오히려 순자 경수랑 같이 국밥을 먹으러 간다고 했어도 오지 말라 그랬었어요. 진짜 어른이라면은 영자님은 여기 오지 말고 저희 가서 같이 놀아야지, 같이 노시라고 이랬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경수님이어도. 그래가지고 저는 영자님을 욕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영자님은 충분히 방송 안에서 순자님 위로해주고 이런 걸로 충분히 제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뒤풀이라기보단 막방에서 영숙이 화이팅하고 방송 끝나고 인터뷰에서 한 말이 논란이 있던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결국에는 괴가 같은 거예요. 영자님은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가 틀어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냉정한 사실이잖아. 영자님이 만약에 뭐 영철이라든지 누구랑이라도 커플이 됐으면은 그래 우리 커플들끼리 놀자 해가지고 경수 순자랑 같이 해서 2대2로 막 데이트라도 가고 막 이랬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은 영자만 여기 가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다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지금 다 왜 이렇게 제 진지 빨어? 순자 전혀 왜 이렇게 진지 빨아서 분위기 곱창 내는 거임?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영자 혼자서 장파파의 장비처럼 혼자 무슨 전투를 해야 되나요? 너네 근데 그래도 순자한테 그랬으면 안 됐던 거야. 막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영숙이도 힘내고 옥순이도 힘내고 우리 다 같이 그냥 잘 힘내보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 그리고 그거 갖다가 순자님도 서운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거는 최소한의 처세라고 봐요 저는. 그냥 우리가 최소한 쿠션 멘트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처세라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약간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직장에 아무리 안 좋은 상사가 있다 그래도 상사님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진짜 걔 족같아요. 이럴 수 없잖아. 그냥 그 상사 앞에서도 우리 상사님 우리 김 부장님은 너무 사람이 유하시고 우리 직원들을 다 너무 잘 아울러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 부장님 덕분에 저는 우리 회사를 다닌답니다. 이럴 수 있잖아 앞에서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정도의 처세라고 보지 욕 안 먹을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끝까지 막 이것저것 다 물고 뜯으면은. 그래서 저는 영자님은 그래도 정산범주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문제 삼으면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고 한 게라고 하시는데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세 속에서 사회생활하는 처세 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자님이 무슨 뭐 프로 방송인도 아니잖아. 저처럼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락 가고 인생 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주변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다 같이 두루두루 잘 지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잖아 영자님은. 그래가지고 영자님도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배척을 받았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정도의 사람인데 순자가 그렇게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서 위경련으로 실려간 이유가 괴롭힘을 당해서라는 거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자한테 계속 예민하다는 사람인데 영자님을 어떻게 대했겠냐고요. 그래서 영자님도 솔직히 나는 솔로 나가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동기들끼리랑 연예인 놀이도 조금 해보고 이런 재미라도 있으니까 나는 솔로 나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까놓고 말해서 순자랑도 4박 5일 그거 같이 있었다고 얼마나 깊어졌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순자랑 우리가 평생 친구다 외치면서 순자 편만 들고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자님이 어떤 식으로 말실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든 유들유들하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다가 말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영자님이 순자님의 힘이 되어준 그 4박 5일간의 시간까지도 다 없는 걸로 만드는 거는 저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괴가 같은 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희님은 이제 욕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왜? 순자님이 용서를 했으니까. 당사자인 순자님이. 그리고 영자님도 그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자님의 그 발언이 정말 걔 족같고 마음에 안 들고 2차 가해라고 생각했으면은 정수기를 언팔했듯이 순자님이 라방 끝나자마자 빡쳐가지고 정수가 언팔해버렸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영자도 언팔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우리가 프로 불펜러가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조지려고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당사자가 괜찮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영자님에 대해서는 딱히 막 이런저런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별로 힘이 되어줬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순자가 영자 보자마자 오열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 힘이 된 겁니다. 앞에 나서가지고 싸워주고 뭔가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속을 터놓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고 펑펑 울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만들어줬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큰 도움이에요. 어떤 금전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만 도움을 주는 게 도움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화나고 막 이러는 이유가 결국에는 순자님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이런 걸 보면 이제 화가 났던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색드립을 주고받고 괜찮다는데 불편하다고 시청자 게시판에 가가지고 몰려가서 난리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순자님이 괜찮다잖아. 순자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자한테 가가지고 아니야 영자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순자 이런 것도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가해자와 방관자가 있다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영자님이 방관자가 된다고 해도 저는 그거를 막 그렇게 욕할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학창시절만 봐도 어떤 왕따 당하는 사람이 안쓰러운 건 알아도 그 사람의 편까지 대놓고 들어주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우리가 기부를 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려운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행을 베풀지 않고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을 편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욕먹을 것도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명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는 웬만한 강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자님은 일반적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충분히 할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님 인스타 팔로워가 10만이에요? 말이 돼? 여태까지 나는 솔로 나온 사람들 중에 10만이 된 사람이 있었어? 1만 아니에요? 미쳤네. 경제적 자유 잃었네 진짜. 인스타 10만이면 진짜 공부하면은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3억씩 벌어요 진짜로. 한 달에 3억씩 번다니까 진짜. 와 미쳤다. 그냥 팔로워 10만도 아니고 순자를 걱정하고 위해주는 사람 10만 명이잖아.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와 경수 저점 매수 제대로 했네. 경수님은 순자님이랑 결혼해야겠다. 출판사를 차려도 돼 이제 순자님은. 야 경수님의 선택이 옳았네. 미쳤다 진짜. 경수님 이제 안경 안 팔아도 돼요. 어쨌든 간에 또 마지막에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네요. 순자님의 인스타 10만. 낯솔 제작진들이랑 이런 사람들은 순자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도 순자님이 정말 이상한 똥꼬집으로 나는 계속 공부 같은 거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거짓말 안 부린다면은 순자님은 저기 뭐야 트리마즈 가시겠네. 아 그래도 그 4박 5일간의 그 고된 여정 이제 야 순자 이제 위해줄 필요도 없어. 까놓고 말해가지고 순자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다 잘 살 거라 저 포함. 내가 순자님 이제 걱정할 것도 아니야. 내 손을 벗어났어 이미. 인스타 팔로워 찐팬 10만이면은 그냥 똥을 팔아도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순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열내줄 필요도 없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버는 돈 다 합쳐도 이제 순자가 버는 돈 못 따라갈 거란 말이야. 야 이제 누가 누구 걱정을 해. 우리 앞날이나 걱정합시다 이제. 나 진짜. 나 갑자기 순자 팔로워 10만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순자가 욕먹을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어떤 무언가가 깨어날 것 같네.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지금. 경수님도 4만 팔로워요. 야 옥순 영숙은 더 배 아프겠다. 지들 인플루언서 데려와 있는데 순자는 경수에다 인플까지 다 가져간. 그니까요 모든 걸 다 잃었네. 야 안에 10만 팔로워가 3억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그 돈 버는 거 트래픽으로 돈을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 진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제가 유튜버 짬밥이 한 7년 8년이 되니까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저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제가 웬만한 100만 유튜버보다 돈을 잘 벌어요. 왜냐하면 저는 엑기스를 모아놨기 때문에.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 구독자들은 저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만 모으고 개미를 털고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내가 똥을 팔면 그건 안 사겠지만 저는 순자님 정도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똥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히 쓸만한 것만 팔아도 저한테서 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100만 유튜버 분이 어떤 광고 같은 거를 한다. 그런 것보다 제가 광고했을 때 광고 효율이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 저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로 쌓여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 구독자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그 구독자 수랑 돈 벌이랑 비례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무비는 뭐 안 그래도 돈 잘 버니까 지무비를 예시로 얘기를 해보면은 지무비가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조튜브라는 유튜버가 티셔츠를 만들어서 팝니다. 구독자는 지무비가 훨씬 더 많잖아요. 지무비는 지금 300만인가 400만인가 그러잖아. 근데 지무비가 티셔츠를 만든 것보다 조튜브는 구독자가 70만인데 조튜브 티셔츠가 최소 100배 더 잘 팔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청자들과 쌓은 그 라포의 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무비는 조회수로 돈을 버는 유튜버고 조튜브는 팬들과의 그 신뢰성, 끈끈함 이런 걸로 돈을 버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정도 팔로우면 1만만 있어도 돈 진짜 많이 벌어요. 제가 아는 인스타에서 공부하는 비타민 파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는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거든요. 돈 진짜 잘 벌어서. 걔도 한 달에 억 단위로 벌어요. 근데 걔 팔로워가 2만이에요. 그러니까 찐팬 2만 명만 모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찐팬 10만 명? 야, 저거는 그냥 진짜 경제적 자유 이룬 거예요, 저건. 순자님 앞으로 걱정하지 마, 진짜. 근데 리섬님 상품만 냉정하게 봐도 그냥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것만 팔아도 잘 사줄 것 같은 분들이 제 구독자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든 상품성까지 올리려고 극한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100만 유튜버보다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자기 찐팬이 많아가지고 이제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거나 광고 다 쳐받고 무슨 자기가 써보지도 않은 거 갖다 팔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락을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죠. 순자는 결론적으로 최대 수혜자. 맞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라고 해보세요. 4박 5일 동안 내 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면접에다 두고 사람들이 개쌍욕을 퍼붓는 대신에 앞으로 월 3억. 안 할 사람 어딨노?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만수로 발가락 빨고 너 10억 받을래? 발가락 안 빨래 하면은 사람들 벌써부터 입에 침 고인다고 그러잖아. 약간 그런 거지. 한 번만 빨아야 되냐고, 여러 번 빨면 안 되냐고. 그런 느낌인 거지. 이제 와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4박 5일 동안 욕 좀 먹고 앞으로 평생 동안 돈 걱정 없이 살래? 아니면은 너 욕 안 먹을래? 하면은 후자를 고를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 순자님 프로포즈 감동이었어요. 낯설 여출 중에 저런 프로포즈 없지 않았나요? 전 솔직히 이제 다른 부분에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감동받을 정신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냥 옥수님이랑 영수님이 무슨 짓거리 하나에만 혈안이 돼 있었어가지고 그런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어. 셔츠 설명만 한번. 근데 셔츠는 애초에 기존에 다 설명을 들었던 거라 기존 셔츠핏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총장이 조금 짧아졌고 통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셔츠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카라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카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목도 되게 짧아 보이고 얼굴도 되게 커 보여요. 근데 저희 셔츠는 항상 만들 때 카라를 최대한 이제 앞으로 빼가지고 보통 남자들이 답답하다 보니까 두 개를 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하나만 풀어도 목이 시원하게 보이도록 제작이 특수하게 돼 있는 셔츠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팔던 셔츠랑 똑같이 동일하게 셔츠를 입으면 남성분들 비비 같은 거 발랐을 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왜냐면 폼 같은 거 보다가 카라가 보통 여기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묻는 순간 여기 그냥 비비 다 묻어가지고 이거 노답 상황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아무리 폰을 봐도 이제 얼굴이 카라에 안 닿습니다. 그리고 목도 되게 길어 보이고 어깨 넓어 보이는 거는 당연한 기본 옵션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체크 셔츠는 아마 이번 주 내로 품절이 날 것 같아요. 체크 셔츠는 진짜 실물이 훨씬 예뻐가지고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할 겁니다. 재질 두께는 저희 사이트에 있는 모든 옷들이 다 사계절용입니다. 리뷰 먼저 보고 낯설 봤는데 자꾸 말 끝에 이침이 들리는 것 같아서 보다가 괴로웠어. 죄송합니다. 제가 또 방송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안정감을 주는 현 남친과 이성적인 설렘이 느껴지는 친구, 그렇다고 현 남친과 헤어지자니 결혼 생각할 정도로 잘 맞고 좋은 사람이라 너무 고민됩니다. 리성님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추천하시나요? 저게 상당히 애매해요. 이거는 이제부터 이제 가치관의 문제, 마인드 세팅의 문제로 갈리는 건데요. 이게 질문해주신 분이 좀 긍정적이고 항상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분이다 하면은 누구를 선택해도 솔직히 이제 후회가 없고요. 부정적인 분이라면은 누구를 선택해도 후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행복한 여자들과 불행한 여자들의 차이가 그거라고. 불행한 여자들은요, 연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행복한 여자들은 연애를 한 횟수에 상관받지 않고 그냥 행복해요. 왜냐면은 요즘에 남자들이 여자들 문제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 남자친구들의 장점만 끌어다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완벽한 이상형을 만들어가지고 현 남친과 비교를 해가지고 연애 경험이 많은 여자는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극과 극이라고 했잖아. 연애를 이제 많이 해본 여자들 중에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여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연애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걸 깨달아요. 여자들이 고놈이구나.
세상에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 진짜 현실적이고 똑똑하고 정말 합리적인 여성들은 고놈이구나.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연예인들 무슨 인꼬부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쇼윈도 부부들이고 그냥 다 그냥 고놈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할 때 이 여자는 전 남친들의 단점을 끌어와가지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의 장점과 비교를 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해지는 사람의 마인드거든요. 당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이건 공통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100% 나랑 완벽하게 똑같을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마다 헤어진 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걔가 이런 건 참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전 연인을 생각하면서 나쁜 것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지금 만나는 내 남친이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행복도는 이제 압도적으로 후자가 높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이해는 하고 대부분의 이제 결혼 정년기에 남자든 여자든 다 고민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냥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먹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안정적인 지금 남자친구 여태까지 나랑 합이 잘 맞는 거를 확인한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나중에 같이 살다 보면은 지금 남자친구랑 어떻게 좋은 면만 있겠어. 나중에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그때 걔를 만날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행복한 사람들은 어차피 걔랑 만났어도 도파민에는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럴 바에는 지금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아무리 이성적으로 끌리고 너무 좋고 이래도요 그거 길어야 1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가치관이 맞고 성격이 맞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년은 만나보라고 하는 거고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랑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좋아서 미칠 것 같고 이 사람 생각나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진짜 너무 막 돌아버릴 것 같을 때 결혼을 하거나 무슨 결정적인 선택을 하면 후회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 시기는 결국엔 언젠가는 지나간다니까요. 매일매일 도파민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뇌수술을 받아야 돼요. 어딘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달했던 그 콩닥콩닥했던 감정이 지금 남자친구라고도 이제 초반에는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나고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런 감정이 평생 가지는 못한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잘 해가지고 행복하게 삽니다.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맨날 도파민 찾는 그런 만남만 추구하다가 장기 연애도 못하고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죠. 남자도 여자 전남친 중첩론처럼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모쏠을 아다 새끼들은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여자를 많이 만나본 적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자만 그런 성향이 있다고 정신 자위를 하면서 여성 혐오를 해야 되는데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불행해지는 남자들은 항상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여자들한테서 장점만 끌고 와서 지금 만나는 여자랑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남자들도 이제 결혼 못하는 남자들이 이래서 생기는 거야. 계속 아쉬운 부분만 보이는 거야. 그때 한 3개월 전에 만났던 혜정이는 이런 단점이 없었는데 6개월 전에 만났던 지혜는 이런 단점이 없었는데 이것만 계속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능력 없는 남자들이, 능력이라는 게 연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남자들이 왜 이렇게 어떤 여자만 생기면은 막 직진을 하고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하고 왜 그러냐? 이 여자 아니면 나를 구제해줄 여자가 없거든. 그래 왜 전 여친 중첩론은 없냐? 전 여친 중첩론이 나올 만큼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이 잘 없거든요. 온라인상에는 DC 인사이드에 그런 남자들이 글 쓰고 있겠어요? 그 남자들은 DC에 그런 새벽에 한남들이 글 쓰고 여성 혐오하고 있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 이태원 압구정 나와가지고 여자 만나기 바쁜데? 그래가지고 전남친 중첩론이든 전여친 중첩론이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복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행복하고 불행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불행할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만족이라는 걸 하지 못하고 항상 불행해집니다. 리선님 이번에 새로 나온 청바지도 기존 청바지랑 사이즈가 같나요? 청바지 핏은 달라졌습니다. 청바지 핏이 그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샘플 보면서 바꿨어요.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원래는 남자친구가 돈을 잘 벌었는데 요즘은 제가 더 잘 벌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존심이 상할까요? 남자친구의 성향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자존감이 높고 이러면은 그런 거 갖다가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자존감이 좀 낮은 타입이다 이러면은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거든요. 자존심이 상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긁히지 않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런 경우가 있죠. 옛날 우리 부부들이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 같은 경우에 남자가 이제 바깥 일을 하고 외벌이를 하면서 여자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해가지고 재테크로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 옮겨 다니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월급쟁이 남편의 수입을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불리는 여자들도 많고, 그래서 부동산은 여자가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여자들이 찐득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박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이제 높은 남자들은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도 안 긁히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의 재산이구나, 내가 여자를 참 잘 만났구나, 현명한 여자를 만났구나 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자존감 낮은 찐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노동이 이제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자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분의 평소 성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새벽 재밌는 리뷰 너무 잘 봤어요. 목소리 좋으세요. 체크 남방 잘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국내 생산 셔츠입니다. 당연히 셔츠 예쁘긴 하당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국내에서 제작했고요. 브랜드 공장에서 만든 겁니다. 네, 지금 만든 것도 어깨 넓어 보이게 만든 겁니다. 저희 사이트의 모든 티셔츠랑 그 셔츠는 다 핏이 똑같이 설계된 거예요. 이거 패턴만 바뀐 거고, 기존에 팔던 셔츠에서 패턴만 넣은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라방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ig bands feeling generous. Got a big house, that's my preference. Soft puffing on the best asparagus. Take my sweet time, never in a rush. Sitting pretty at the top, Mount Everest. Yeah, I'm bossy, dripping sauce. Cash spells like I'm Severus. Puffing on the best asparagus.